가을의 끝자락에 선 바람은 유독 차가웠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서산으로 기우는 해는 힘을 잃은 채 희미한 빗줄기만을 간신히 지상으로 내려보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십들이 처연한 소리를 내며 뒹굴었고 그 소리는 공동묘지의 적막함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공원 묘지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만큼이나 뚜렷한 경계가 존재했다. 양지바른 언덕 위, 잘 가꾸어진 잔디와 값비싼 비석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반면 그 아래쪽 그늘진 비탈에는 작고 낡은 봉분들이 어깨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치 생전의 계급이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듯한 서글픈 풍경이었다. 그 언덕의 가장 높은 곳. 주변에 어떤 묘보다도 웅장하고 기품 있는 검은 대리석 비석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짙은 남색 코트 깃을 세운 그는 미동도 없이 비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들 강민혁, 여기에 잠들다라는 간결한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다. 꼭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아들이었다. 강 회장의 표정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깊게 팬 미간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느껴졌다. 그는 1년 내내 그랬듯 아들의 기일에도 홀로 이곳을 찾았다. 비서와 수행원들은 저만치 떨어진 주차장에서 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만의 의식이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순수한 애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낸 운명에 대한 저주였고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를 앗아간 세상에 대한 증오였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처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이 작은 무덤 하나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패배감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정제되어 있었다. 슬픔마저도 통제하려는 듯한 완벽주의자의 몸짓이었다. 그때였다. 아저씨, 작고 앳된 목소리가 그의 굳건한 세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6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분홍색 점퍼를 입은 아이는 찬바람에 두 뺨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들꽃 몇 송이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강태준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옆에 있는 자그마한 봉분을 가리켰다. 그의 아들, 강민혁의 화려한 묘 바로 옆에 자리한 비석도 없이 작은 나무 팻말만 꽂혀있는 초라한 무덤이었다. 여기가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없이 맑고 순수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수십 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잃지 않았던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곧이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해에 대한 짜증이 아니었다. 혐오와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공포의 편린이었다. 그 모든 감정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사라지고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다시 비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날카로운 거절이었고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아이는 어른의 차가운 반응에 어깨를 으쓱하며 더는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의 아빠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들꽃을 내려놓았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강지원
그녀는 아버지의 묘에 성묘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살다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묘는 언덕 아래 소박한 봉분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을 단번에 알아봤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다. 언론에서 늘 보던 권위적이고 냉철한 모습 그대로였다. 처음 그녀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성묘객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아이의 한마디에 대한 강태준의 반응을 목격한 순간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강지원은 예리한 관찰력의 소유자였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녀는 말의 내용보다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 입술 끝의 경련, 무의식적인 손동작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더 신뢰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방금 강태준이 보인 찰나의 반응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슬픔에 잠긴 사람이 낯선 아이의 순수한 말에 보일 법한 반응이 아니었다. 놀람이나 당황을 넘어선 마치 잊고 싶었던 혹은 숨겨야만 했던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친 사람의 반응. 특히 그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 왜 고작 6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인가. 그녀의 시선은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무덤으로 향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쏟아부은 듯 화려하고 거대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작고 초라했다. 유진그룹 후계자의 묘와 이름 모를 한 남자의 묘. 그 극명한 대비가 마치 거대한 부조리를 웅변하는 듯했다. 강지원 검사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진그룹 후계자 강민혁의 교통사고. 당시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서둘러 결론 내렸다. 워낙 거물급 인사의 자제였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유진그룹의 철저한 통제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 없이 사건은 빠르게 잊혀갔다. 그렇다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어쩌다 저 화려한 무덤 옆에 묻히게 된 것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강태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아빠에게 무언가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강태준의 뒷모습과 홀로 남은 아이의 작은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찜찜한 우연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아래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바로 검사로서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묘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아이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없는 맑은 눈이 그녀를 향했다. 안녕. 강지원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아빠 생신이에요. 아이의 말에 강지원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아이 옆에 있는 작은 나무 팻말을 보았다. 비바람에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박진우라는 이름 3글자는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아빠 성함이 박진우시구나. 아주 멋진 이름이네. 그녀의 칭찬에 아이가 수줍게 웃었다. 언니는 누구세요?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네가 예뻐서 말 걸어봤어. 이름이 뭐니? 박민서예요. 민서구나. 민서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강지원의 질문에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슈퍼맨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다시 무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다. 박진우, 그리고 강민혁.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그녀는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1년 전 유진그룹 강민혁 교통사고 파일,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발생한 변사 사건 중 박진우라는 이름이 있는지 전체 검색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은 이렇게 한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와 한 검사의 날카로운 직감으로부터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강지원 검사실. 밤새 내린 비가 거치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책상 위 서류 더미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지원은 막 진한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건 파일들과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화이트보드는 이곳의 주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검사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수사관이 2개의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섰다. 김진철 수사관은 강지원과 몇 년째 손발을 맞춰온 베테랑으로 그녀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수고했어요. 이리 줘요. 강지원은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그가 내민 서류철을 받았다.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기록 강민혁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변사 자살기록 박진우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강민혁의 파일을 펼쳤다. 서류는 완벽하리만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년 가을, 비 오는 밤, 강남의 한적한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 운전자 강민혁은 현장에서 즉사, 동승자는 없었으며 약물이나 음주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는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대리기사. 관할 경찰서는 이틀 만에 악천후 속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비극적인 사고였다. 강지원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겼다. 현장 사진, 차량 감식 결과, 부검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완벽함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매끄러웠다. 재벌 3세의 사망사고치고는 너무나 신속하고 조용하게 마무리되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어떻게든 작은 구설수라도 따라붙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마치 잘 훈련된 전문가팀이 개입하여 모든 잡음을 사전에 차단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증거물 목록 페이지에서 멈췄다. 차량 블랙박스 사고 충격으로 메모리 카드 심각하게 파손, 데이터 복구 불가. 강지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복구 불가, 물론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가 다뤄본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들에서 아무리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도 블랙박스의 SD카드는 의외로 멀쩡한 경우가 많았다. 데이터를 완전히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나 사고의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이렇게 허무하게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너무나 편리한 결론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파일을 잠시 덮어두고 박진우의 파일을 열었다. 유진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유진건설의 회계팀 대리 박진우. 강민혁이 사망한 지 이틀 후 자신의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그가 최근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2개의 사건 파일, 어디에도 서로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그 누구도 이 두 죽음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원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묘지에서 본 풍경이 계속해서 오버랩되었다. 화려한 무덤과 초라한 무덤,
거만한 회장과 순진한 아이,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던 기묘한 긴장감. 김 수사관, 네, 검사님, 강민혁 사고 유일한 목격자가 있더군. 화물차 운전사 김영철, 이 사람 진술 줘서 좀 다시 봐요. 김 수사관은 익숙하게 서류 뭉치에서 해당 조서를 찾아 그녀에게 건넸다. 강지원은 목격자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 김영철은 사고 차량의 뒤편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스포츠카가 갑자기 좌우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게 한 약식 진술과 이틀 뒤 경찰서에 정식으로 출두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다. 최초 진술에서는 차가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와서 잘 보이지 않았다며 매우 불확실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식 진술서에서는 분명히 운전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과속으로 미끄러졌다고 단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수사보고서에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진술은 목격자가 사고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한 것이고 이후 안정을 되찾고 기억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았다. 강지원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보통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 직후에 기억이 더 날카롭고 생생한 법이다. 불확실했던 진술이 시간이 지나 확신에 찬 진술로 바뀌는 경우는 단 2가지뿐이다.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았거나 혹은 협박을 당했거나. 이 사건 담당했던 경찰서가 어디죠?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당시 담당자는 박성준 경위였네요. 박성준 경위. 강지원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포장된 사건 기록이라는 벽에 생긴 아주 작은 틈. 그녀는 다시 박진우의 파일로 눈을 돌렸다. 회계팀 대리.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라고만 적혀 있었다.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인 이유였다. 유진건설 같은 대기업에서 과로로 힘들어하는 직원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하필 그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총수의 아들이 죽은 바로 그 시점이었을까? 강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내부망에 접속했다. 검색에 주어진 권한으로 유진그룹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탈세, 비자금, 횡령, 배임. 스크롤을 내릴수록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진그룹의 막강한 변호인단에 의해 무혐의 처분되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 상태였다. 거대한 성벽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그녀는 검색창에 박진우와 유진건설을 함께 입력했다.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정말 그저 조용히 자기 일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을까?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슈퍼맨이었어요. 어제 만났던 아이, 민서의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아버지를 6살짜리 딸은 용감한 슈퍼맨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의 기억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강지원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실타래의 첫 가닥을 찾아낸 것 같았다. 편리하게 파손된 블랙박스. 시간이 지나자 명확해진 목격자의 진술. 사건을 너무 쉽게 종결한 경찰.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의 자살.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을 향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조작이라는 그림을. 강태준 회장의 그 차갑고도 불안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혹은 아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 진실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 수사관, 강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검사님, 지금부터 이건 비공식적인 내사입니다.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요. 김 수사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화물차 운전사 김영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아봐요. 1년 사이에 큰돈이 생겼는지,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샅샅이 뒤져봐요. 그리고 서초서의 박성준 경위. 지금은 어디에 근무하는지, 평판은 어떤지, 유진 쪽과 연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고 차량에서 수거했다는 그 파손된 블랙박스 증거물 보관소에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해봐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김 수사관이 조용히 경례를 하고 방을 나섰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지원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제 막 거대한 성의 문을 두드렸을 뿐이다.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검사가 된 이유였으니까. 진실을 향한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발 아래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 이 공간은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권세와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최고급 흑단목으로 제작된 거대한 책상과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추상화까지. 방 안의 모든 것은 최고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막힘없이 올라오는 내부 보고서에 결재를 하던 중이었다. 그의 앞에 선 그림자 같은 사내는 비서실 직속 법무팀장이자 그룹의 온갖 굳은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한상범 상무였다. 그는 오랫동안 강 회장의 수종 역할을 해온 충복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장님, 한상범이 나지막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말해.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강지원이라는 검사가 1년 전 강민혁 상무님 사고 기록과 유진건설의 박진우 대리 변사 사건 기록을 동시에 열람 요청했습니다. 강태준의 펜 끝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지막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상범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대신 차가운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특수부라고 그깟 종결된 교통사고와 자살 사건을 왜 특수부가 들여다보지? 그 점이 이상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지원 검사는 어제 오후 개인적으로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갔다가 우연히 회장님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진우의 딸과도 잠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범의 보고에 강태준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그는 어제 묘지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분홍색 점퍼를 입은 그 작고 성가신 계집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몇몇 사람들 중 하나였을 여자의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해냈다. 고작 계집애의 말 한마디에 감이 발동했다. 이건가? 가짱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검사 따위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저 귀찮은 파리떼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강 검사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서초서에 보관 중이던 사고 차량 블랙박스 증거물에 대한 열람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 이번에는 강태준의 미간에 가는 주름이 잡혔다. 이미 복구 불가 판정이 난 물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애송이 검사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치기 어린 정의감으로 치부하기에는 움직임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빨랐다. 그는 몸을 돌려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장난감처럼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불씨는 작을 때 꺼야 하는 법이지. 괜히 연기라도 피어오르면 주변이 시끄러워져. 그는 한상범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명령했다. 그 강지원이라는 검사, 뒷조사해. 약점될 만한 건 뭐든 찾아내. 그리고 더 이상 날파리가 윙윙거리지 않도록 윗선을 통해서 조용히 처리해. 시끄럽게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상범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강태준은 와인셀러에서 콘약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진한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 안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들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가 고작 일개 직원 하나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덮었다. 아들의 명예와 유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감히 누가 그것을 파헤치려 한단 말인가. 어리석은 것. 그는 콘약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지원은 특수부 부장검사실에 호출되어 있었다. 특수부를 총괄하는 이성민 부장검사는 온화한 인상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부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지만 오늘은 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강 검사, 앉게. 강지원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 부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종결된 지 한참 지난 사건 파일을 다시 보고 있다던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다. 강지원은 올 것이 왔다고 직감했다. 유진그룹의 정보력과 영향력이 벌써 여기까지 미친 것이었다. 네, 부장님, 작년에 있었던 유진그룹 강민혁 상무 교통사고 건입니다. 그래, 나도 기억나. 안타까운 사고였지.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을 왜 다시 들여다보는 건가? 뭔가 새로운 단서라도 발견했나? 아직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록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여서 확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강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에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성민 부장 앞에서 섣불리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그는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신중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터였다. 이성민 부장은 잠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강지원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녀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때로는 휘두르는 자신마저 베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강 검사, 자네의 열정과 능력을 내가 왜 모르겠나. 하지만 명심하게. 검사는 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하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들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이야. 이미 끝난 사건에 매달려 수사력을 낭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특히나 유진그룹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네. 확실한 물증 없이 섣불리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 전체의 신뢰도에 흠집이 갈 수 있어. 이건 자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일세. 강지원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작동 방식이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협박이 아닌 조직의 논리와 현실적인 우려라는 포장지로 감싼 교묘한 압박. 하지만 이런 압박은 그녀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심어줄 뿐이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리가 없었다. 부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의혹이 있는 사건을 덮어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덮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성민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네. 다만 모든 진행 상황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말게. 자네는 우리 특수부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감사합니다. 부장님,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부장검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가 파일을 요청한 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검찰 지휘부에까지 압력이 들어왔다. 이는 유진그룹의 정보망이 검찰 내부 깊숙이까지 뻗어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터였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사건 파일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서류 뭉치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할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얼마나 험난하고 외로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저 너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수사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 단 지금부터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할 것.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음. 문자를 보내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유진그룹 본사 빌딩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빌딩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원은 깨달았다. 검찰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싸움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유진그룹의 보이지 않는 손은 생각보다 깊숙이 뻗어 있었고 공식적인 절차만으로는 그들의 단단한 방패를 뚫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내부의 조력자가 아닌 시스템 밖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적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창과 같은 존재가 며칠 밤낮으로 김 수사관과 함께 과거 유진그룹 관련 사건들을 샅샅이 파헤치던 중 그녀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최동수. 10년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전설적인 형사. 당시 그는 온갖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비리 수사를 지휘하며 유진건설을 정조준했었다. 하지만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는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결국 그는 불명예스럽게 경찰복을 벗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초라한 판결을 끝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강지원은 직감했다. 최동수,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의 주소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이었다. 최동수 흥신소라는 낡은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강지원은 망설임 없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는 낡은 책상과 소파, 그리고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가 옆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듬성듬성한 머리에 거뭇한 수염, 깊게 팬 주름과 퀭한 눈.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독사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세상에 대한 환멸과 무력감에 찌든 중년 남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강지원을 흘깃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최동수 씨 되십니까? 강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지원 검사입니다. 검사라는 말에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검사 양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납셨나 불륜 현장이라도 덮치게 미안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안 맡아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강지원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10년 전 유진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최동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유진, 그가 씹어 뱉듯이 말했다. 난 모르는 일이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댁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잖아. 비리 형사 최동수가 돈에 눈이 멀어 죄 없는 기업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강지원의 단호한 말에 최동수는 허 하고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10년이나 지나서 검사 양반. 시간이 남아돌아 아니면 승진의 눈이 멀었나. 유진그룹 건드려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시겠다. 꿈깨. 당신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야. 당신 같은 젊고 야심만만한 검사들. 수없이 봤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아 옷을 벗거나 좌천되거나 아니면 나처럼 쓰레기 취급받으며 살거나. 그게 당신 미래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충고하고 있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모하게 돌진하다 부서져 버린 실패자의 진심 어린 조언. 저는 선배님처럼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강지원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에 최동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 그래, 실패했지. 정의 진실 다 걔나 줘버리라고 해. 그딴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현실은 돈과 권력이 전부야. 유진은 괴물이야. 당신 혼자서 절대 못 이겨.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 죄를 묻는 것. 그게 검사의 일이니까요. 강지원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혁의 사고 기록과 박진호의 변사 사건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의 허점이 정리된 자료였다. 1년 전 유진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아들 회사 직원이 자살했습니다. 전 이 두 죽음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동수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선배님이 쫓던 유진건설 비자금. 그 실체가 뭐였습니까? 그때 선배님을 함정에 빠뜨린 게 누구였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선배님의 10년 묵은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동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등이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복수 같은 건 관심 없어. 이미 내 인생은 망가졌으니까. 하지만 당신 눈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나도 당신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 세상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멍청한 시절.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당신이 상대해야 할 건 강태준 회장이 아니야. 그 영감은 그저 꼭대기에 앉아 명령만 내릴 뿐이지. 진짜 위험한 놈은 따로 있어. 최동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새로 꺼내 불을 붙였다. 한상범, 지금은 유진그룹 상무일 거야. 강태준의 그림자이자 해결사지.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을 거다. 그놈은 법의 테두리 안과 밖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놈이야.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회유하고 필요하면 없애버리는 것까지 서슴지 않지. 내가 당한 것도 그놈 작품이야.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고 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지. 난 멍청하게 그 미끼를 물었고 한상범, 강지원과 김 수사관이
유진그룹의 조직도를 훑어볼 때 몇 번 봤던 이름이었다. 비서실 소속의 법무팀장.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기업 임원이었다. 그는 유령 같아. 절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모든 일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처리하고 꼬리가 잡힐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잘라내지. 당신이 쫓고 있는 그 교통사고, 만약 그게 조작된 거라면 100% 한상범 손을 거쳤을 거야. 목격자를 매수하고 경찰을 구워 삼고 블랙박스 같은 증거를 인멸하는 건 그놈 전문이거든. 드디어 찾았다. 보이지 않던 적의 실체. 강지원은 최동수가 던져준 정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실패한 선배가 목숨을 걸고 얻었던 피로 얼룩진 경험의 산물이었다. 조심해, 강 검사. 한상범은 당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설픈 잡범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는 당신의 모든 수를 읽고 있을 거야. 당신이 파고들수록 그놈도 당신을 향해 파고들 거다. 당신의 가족, 친구, 과거까지 모든 걸 이용해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겠지. 최동수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강지원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안개가 걷히고 목표가 명확해진 기분이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강지원이 사무실을 나설 때 최동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강 검사, 만약 정말 그놈들 멱에 칼을 꽂을 수 있게 되면 연락해. 10년 동안 녹슨 칼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휘둘러 보고 싶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흥신소를 나온 강지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즉시 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수사관님, 타겟을 변경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유진그룹의 한상범 상무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세요. 24시간 밀착 감시 붙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수사관의 긴장감 섞인 대답이 들려왔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었다. 유령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최동수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한상범을 추적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강지원의 수사팀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한상범의 하루는 자로 잰 듯 정확했다. 새벽 8시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나와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고 8시 반에 정확히 유진그룹 본사로 출근했으며 퇴근 후에는 몇 군데 정해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갖거나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동선에는 단 1cm의 오차도 없었고 사적인 만남이나 의심스러운 접촉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이 이끄는 미행팀은 그의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둘렀다. 검사님, 보통 놈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걸 보면 꼭 전직 국정원 요원 같습니다. 수시로 백미러를 확인하고 일부러 차선을 바꾸거나 골목길로 돌아서 뒤에 따라붙는 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설프게 붙었다가는 당장 꼬리를 잡힐 겁니다. 강지원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으며 초조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너뜨렸을 때의 쾌감은 더 큰 법이다. 그리고 한상범의 이런 완벽한 자기 통제는 역설적으로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없어. 완벽해 보이려는 사람일수록 어딘가에 반드시 배출구를 만들어두기 마련이지. 그녀는 수사팀을 독려하며 감시망을 더욱 샅샅이 펼쳤다. 그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주변인 탐문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다. 차명계좌나 대포폰 같은 초보적인 실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법인카드와 자신의 명의로 된 전화기만을 사용했다. 강지원은 수사팀이 모아온 한상범의 한 달치 동선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밤늦도록 들여다보았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듯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녀는 포스트잇에 그의 동선을 하나하나 적어 화이트보드에 붙여나갔다. 집, 회사,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0시. 그의 동선에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 그는 강북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중림원이라는 낡은 찻집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스케줄에도 없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도 없었다. 개인적인 용무로 보였다. 찾았어. 강지원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들어둔 배출구였다. 완벽한 일상 속 유일한 변수. 김 수사관님, 다음 주 금요일 중림원 주변에 인력 총동원해 주세요. 녹음 장비, 초소형 카메라, 망원 렌즈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준비합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작전 당일 중림원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졌다. 수사관들은 환경미화원, 배달원, 행인 등으로 위장하여 찻집 주변에 잠복했다. 강지원은 찻집 건너편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현장을 총지휘했다. 약속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한상범의 검은색 세단이 어둠을 뚫고 찻집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본 뒤 익숙하게 찻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경계심은 여전했다. 찻집 내부에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한상범은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앉았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어색한 걸음으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모니터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강지원은 숨을 멈췄다. 김영철, 1년 전 강민혁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화물차 운전사였다. 강지원은 헤드셋에 대고 나지막이 명령했다. 녹음 시작해. 모든 대화 하나도 놓치지 마. 찻집 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상범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차갑게 들려왔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김 사장님? 아, 예. 뭐, 그럭저럭 지냅니다. 김영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닦았다. 그의 불안한 모습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1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묻더군요. 검찰이라고 하던데. 한상범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경찰에서 말했던 대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였다고. 잘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괜히 있지도 않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죠. 한상범은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세웅 밀었다. 따님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 저희 회사에서 김 사장님 같은 성실한 시민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김영철은 흠칫 놀라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으려다 말고 다시 한상범을 쳐다보았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지 받으셔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괜한 전화 받지 마시고 낯선 사람 찾아오면 만나주지 마시고 혹시라도 귀찮게 구는 이들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처리해 드리겠다는 말은 김영철에게 구원이 아니라 경고로 들렸다. 김영철은 결국 마지못해 봉투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차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한상범은 용건이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만남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상범이 찻집을 나와 자신의 채 오르는 순간 강지원은 헤드셋에 다급하게 외쳤다. 1팀, 한상범 추격해. H팀은 김영철을 맡아 절대 들키지 마. 하지만 한상범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짐승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출발하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급출발시켜 예상치 못한 골목길로 사라졌다. 놓쳤습니다. 차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미행하던 1팀의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진장 김 수사관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이 잠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한상범은 됐다. 김영철이라도 확실하게 따라붙어 강지원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비록 한상범에게 미행을 들키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더 큰 수확이 있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잠시 후 봉고차로 복귀한 수사관들이 녹음 파일과 영상을 재생했다. 이게 다입니다. 검찰이라는 단어와 병원비 명목의 돈봉투, 그리고 암묵적인 협박, 이걸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수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녹취 내용에는 직접적인 범죄 사실이 담겨 있지 않았다. 사고를 조작했다거나 거짓 진술을 하라는 말은 없었다. 노련한 한상범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충분해. 그녀가 모니터에 떠 있는 한상범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로 한상범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걸로 김영철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박해서 그가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예감한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유령의 꼬리를 잡았어. 이제 그를 어둠 속에서 끌어낼 시간이야. 그녀는 김 수사관을 돌아보며 지시했다. 내일 아침 참고인 조사 소환장 발부하세요. 대상은 화물차 운전사 김영철. 이제 그를 정식으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던 그림자와의 첫 번째 접전은 비록 아슬아슬했지만 분명 강지원 팀의 승리였다.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세상과 완벽히 차단된 삭막한 공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3개가 전부였다. 김영철은 일생 처음 와보는 이곳에 중압감에 눌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강지원 검사와 김진철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관찰했다. 초조하게 손을 비비는 모습,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그는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영철 씨, 강지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김영철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으니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1년 전 그날 밤 김영철 씨가 목격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김영철에게는 그 어떤 위협보다 무섭게 들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미리 수십 번도 더 연습했을 답변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화물차를 몰고 외곽 도로를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는 경찰 조사 때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완벽하게 암기한 내용을 읊었다. 강지원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네, 경찰 조서에 기록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강지원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게 했던 최초 진술에서는 차가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비가 와서 잘 안 보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기억이 그렇게 명확해지셨습니까? 보통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인데요. 김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상범이 미리 언지를 해줬던 질문이었다. 그건 처음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빗길에 과속으로 미끄러진 게 분명하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떠올랐다라. 강지원은 턱을 괜 채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마치 그의 속을 전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김영철 씨, 위증죄가 어떤 범죄인지 아십니까?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본인이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모두 포함되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따님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겠어요. 가장이 범죄자가 되어서 징역이라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아픈 따님은 누가 돌보죠? 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제가 본 대로만 김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찔린 것이다. 본대로만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강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옆에 있던 김 수사관에게 눈짓을 했다. 김 수사관은 준비해온 사진 몇 장을 책상 위로 던지듯 펼쳐놓았다. 사진 속에는 며칠 전 밤 중림원 찻집에서 김영철과 한상범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상범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김영철이 그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 장면까지 김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이게 왜 지난 금요일 밤 10시 강북의 한 찻집 유진그룹 한상범 상무를 만나셨더군요. 그리고 따님 병원비 명목으로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받으셨고요. 이것도 기억이 떠올라서 받으신 겁니까? 강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영철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다. 강지원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김영철 씨,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다. 한상범은 절대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당신의 가족들은 철저히 버려질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번째,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검찰의 증인이 된다. 그럼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의 죄는 물론 가벼워지지 않겠지만 모든 걸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힘써주죠. 당신의 가족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선택하세요. 협박과 회유, 채찍과 당근. 김영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한상범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자백했다. 유진그룹은 그의 딸이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대주었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주었다.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강지원은 그의 신세 한탄을 잠자코 들어주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당신이 정말로 본 것은 무엇이 AT의 진실을 말하세요. 김영철은 눈물을 닦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 스포츠카는 혼자 미끄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뒤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그 차가 옆에서 스포츠카를 계속 밀어붙이더니 마지막에는 쾅 하고 들이받아서 그래서 스포츠카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조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수사관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혹은 살인 미수였다. 그 차 번호판 기억합니까? 너무 어둡고 비가 와서 전체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끝자리 2개는 똑똑히 봤습니다. 4에 37이었습니다. 37. 강지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사실을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죠? 말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온 경찰관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경찰은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상범 상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제 딸 이야기를 꺼내며 제안을 했습니다. 강지원은 눈을 감았다. 경찰, 목격자, 증거,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 한상범이라는 지휘자 아래 완벽하게 연주된 범죄 교향곡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김영철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다. 조사실에 홀로 남은 강지원은 김 수사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김 수사관님, 차량 번호사 37로 끝나고 1년 전으로 폐차 처리된 검은색 구형 세단을 전부 조회해 주세요. 차주 인적사항까지. 김 수사관은 굳은 표정으로 즉시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찾았습니다. 검사님, 일치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 떠 있는 차량 소유주의 이름, 박진우. 강지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해졌다. 자살한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 이제 모든 의혹은 하나의 확신으로 모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명확했다. 박진우 씨의 아내를 만나러 갑시다. 이제 그녀가 입을 열 차례입니다. 박진우의 아내 이수연이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낡은 빌라 3층이었다. 강지원은 김 수사관과 함께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진우의 아내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묘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강지원 검사입니다. 박진우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겸사라는 말에 이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 남편은 자살했어요. 그러니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김 수사관이 닫히는 문을 재빨리 막아섰다. 강지원은 문틈으로 그녀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연 씨,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수연 씨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남편분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러 왔습니다. 명예라는 단어에 이수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딸 민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타났다. 엄마. 누구야? 민서는 강지원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묘지에서 만났던 예쁜 언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이수연의 방어적인 태도가 순간 허물어졌다. 강지원은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 안녕. 잠깐 민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이수연은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좁고 낡았지만 모녀가 사는 공간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박진우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박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원은 민서를 근처에 사는 이웃집에 잠시 맡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해야 할 이야기였다. 민서가 나가고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수연은 불안한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희 남편은 정말 과로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 이수연 씨, 강지원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거짓말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강민혁 상무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 박진우 씨의 차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수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본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차가 강민혁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는 장면을요. 왜 그러셨던 겁니까? 남편분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해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우 씨는 누군가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를 멈추려 했던 거겠죠. 그 상대가 바로 강민혁 상무였을 거고요. 맞습니까? 강지원의 논리적인 추궁에 이수연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슬픔과 공포,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강지원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을 울던 이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 괴물이에요. 언제든 우리 민서랑 저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와 대한민국 검찰이 이수연 씨와 민서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지원의 진심 어린 약속에 이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유진건설 회계팀 대리였어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재무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비밀리에 무언가를 파헤쳤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유진그룹의 비자금이었다. 강민혁 상무가 직접 관리하며 정관계 로비 탈세,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검은 돈의 실체였다. 남편은 그 모든 증거 자료를 비밀 장부 파일로 만들어서 USB에 담았어요.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언론에 제보해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사고 당일이었습니까?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신뢰하던 기자와 약속을 잡고 그 증거를 넘기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나서기 직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네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라는 협박 전화였어요. 그녀의 몸이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은 겁에 질렸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저보고 민서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USB를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강지원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박진우는 증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그를 쫓던 것은 아마도 한상범의 수하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격전의 끝에 강민혁의 차와 마주치게 된 것이다. 어쩌면 강민혁이 직접 그를 막아서려 했을 수도 있다. 이틀 뒤 경찰이 찾아와 남편이 자살했다고 했어요. 유서까지 발견되었다면서 저는 그들이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그들이 우리 아이까지 해칠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 1년간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살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 USB, 남편이 가지고 나간 증거 자료 말입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남편은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자료를 하나만 가지고 다닐 리가 없었죠. 그가 가지고 나간 건 사본이었어요. 그럼 원본은
그이가 떠나기 전 제게 말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결혼기념일에 함께 갔던 그곳, 우리가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나무 아래를 찾아봐 라고요. 결혼기념일 약속의 나무. 박진우는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단서를 남겨둔 것이다. 그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수연은 눈물을 머금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살인의 동기와 그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까지. 강지원은 즉시 이수연과 민서를 검찰청의 안전가옥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모든 조치를 마치고 늦은 밤 이수연의 집에서 나올 때였다. 강지원은 본능적으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골목길 어귀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상범의 부하였다. 강지원은 차가 사라진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수연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들 역시 박진우가 남긴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일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와 진실을 묻으려는 자의 숨가쁜 추격전. 진짜 함정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었다. 유진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상범은 굳은 얼굴로 서서 방금 들어온 보고를 마쳤다. 강지원 검사가 이수연과 그녀의 딸을 검찰 안전가옥으로 빼돌렸다는 소식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잔잔하던 등에서 살얼음 같은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계집이 결국 과부의 입을 열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박진우가 남긴 원본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게 됐을 겁니다. 한상범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희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조급함과 불안의 그림자가 비쳤다. 지금까지 그는 강지원을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 되었다. 시간이 없어. 그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엔 모든 게 끝장이야. 민혁이의 명예는 물론이고 유진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그는 책상으로 다가와 서랍에서 시가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독한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단계는 지났어. 이제 방법을 바꾼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냥개를 잡으려면 더 크고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야지. 검찰 내부에도 우리 사람이 있지 않나. 감찰부에 양인석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과거 저희 그룹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협조적일 겁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 여우 같은 계집을 합법적으로 매장시킬 덫을 파. 뇌물수수 같은 거 좋지. 한번 걸려들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질기고 더러운 덫으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순간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될 거야. 그녀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그저 비리검사의 발악으로만 보이게 되겠지.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상범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강지원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한편 강지원은 안전가옥에서 이수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수연이 말한 약속의 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남편과 결혼 1주년 기념일에 갔던 곳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자작나무 숲이었어요. 그곳에 유난히 큰 자작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그 나무에 저희 둘의 이름을 새기면서 이곳이 우리의 약속의 나무라고 했었죠. 이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이가 나무 아래라고 했으니 아마 그 나무 밑에 뭔가를 묻어뒀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강원도로 출발하죠. 강지원은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상범이 그녀의 움직임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이 증거를 찾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수를 쓸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출발 준비를 하던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강지원 검사입니다. 검사님, 저 백이태입니다. 백이태, 2년 전 강지원이 담당했던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에서 핵심 정보를 제보했던 제보자였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백이태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힘겹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백이태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검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지금 쫓고 있는 최만섭 의원 비자금 관련해서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만섭 의원은 현 정권의 실세로 강지원의 특수부가 몇 달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 중인 거물이었다. 증거라니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검찰청으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최 의원 쪽 사람들이 절 미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안에도 그놈들 셔츠가 깔려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제가 믿을 사람은 검사님밖에 없습니다. 백이태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진정하시고 그럼 어디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밤 11시 설해마을에 있는 카페 루나로 혼자 나와 주십시오. 거기서 모든 걸 말씀드리고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검사님. 전화를 끊고 강지원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제보자의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김 수사관이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진짜 제보라면 놓칠 수는 없습니다. 최만섭을 잡을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검사로서의 직업윤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결국 가기로 결심했다. 김 수사관님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지원 요청하시고요. 전 혼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 11시 약속 장소인 카페 루나. 카페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 시간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강지원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 구석자리에 백이태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와주셨군요.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강지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지원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가져오셨다는 증거부터 보여주시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백이태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강지원이 봉투를 열어보는 사이 그는 테이블 밑으로 커다란 쇼핑백을 슬쩍 밀어 넣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검사님, 2년 전 일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서. 쇼핑백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강지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치우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꼼짝마!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와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입니다. 강지원 검사, 당신을 뇌물수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감찰부 직원들 사이로 양인석 부장검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백이태는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떠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이었다. 강지원은 꼼짝없이 그들 한가운데에 갇혔다. 테이블 위에는 최만섭 의원의 비리 자료, 물론 가짜일 것이다 가. 그리고 발밑에는 돈다발이 가득 든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뇌물수수 현장이었다. 양인석 부장검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능한 후배 검사가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다니. 정말 실망이 크군. 강지원 검사, 이제 당신의 화려한 경력도 여기서 끝이야.
강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양인석과 그를 둘러싼 무리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냉소에 가까웠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감찰부 직원들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웠다. 양인석 부장검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강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제 강지원은 더러운 비리검사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고 유진그룹 사건은 자연스럽게 잊혀질 터였다. 강지원 검사, 할 말 있나?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이 돈다발 앞에서 양인석이 조롱하듯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원에게 쏠렸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혹은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양 부장님, 연극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그녀의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에 양인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배우들 연기도 훌륭했고 무대 장치도 그럴듯했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진부하네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안 쓰는 뇌물 함정 수사라니. 유진그룹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강지원의 입에서 유진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양인석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감찰부 직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내 인연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증거가 눈앞에 뻔히 있는데. 증거요. 강지원은 자신의 재킷 옷깃에 달려있던 작은 브로치를 가리켰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액세서리였지만 자세히 보면 렌즈가 박힌 초소형 카메라였다. 양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라면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백이태 씨가 유진그룹의 협박을 받아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눈물의 고백부터 양 부장님께서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현장을 급습하고 저를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한 장면까지 아주 생생하게요. 카페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양인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헛소리 마. 그딴 걸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이 아닙니다. 부장님,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이닥친 사람들은 감찰부 직원들이 아니었다. 김진철 수사관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다 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기세는 양인석의 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슬퍼런 것이었다. 대검 감찰본부의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장 양인석, 당신을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양인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 그들이 왜 여기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정당한 감찰 활동을... 닥치시오. 대검 팀장이 그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우리는 1시간 전 강지원 검사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받고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강지원 검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민간인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함정 수사를 벌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양인석과 그의 팀원들을 가리켰다. 전부 연행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이 된 것이다. 양인석의 팀원들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대검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양인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원을 노려보았다. 네가 어떻게... 강지원은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나리오가 너무 진부했다고요.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이 검찰 내부의 끈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해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중앙지검 내부가 아닌
더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강직하기로 소문난 감찰팀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자신의 목을 믿기로 썩은 내부를 도려내고 유진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그녀는 최동수가 알려준 정보 덕분에 양인석이 유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부장님 차례입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차분히 말씀해 주시죠. 누가 이런 연극을 지시했는지. 양인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함정의 제보자 역할을 했던 백이태는 대검 수사관들 앞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유진그룹의 한상범 상무 측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사업자금을 대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번 일을 꾸몄다고 울면서 자백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카페. 강지원은 김 수사관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대단하십니다. 검사님, 어떻게 이런 계획을... 김 수사관이 경외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대가 예측 가능한 수만 쓴 덕분이죠. 오만함은 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동료 검사를 자신의 손으로 체포하게 만든 이 상황이 유쾌할 리 없었다. 하지만 거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팔 하나를 잘라내는 아픔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진그룹과 검찰 내부의 유착관계가 드러났고 강지원의 수사에는 그 누구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 한상범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던진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강지원은 채 오르며 말했다. 이제 방해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원도의 깊은 숲을 향하는 듯 했다. 이제 진짜 증거를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나서는 한상범을 잡으러 가야죠. 차는 어둠을 뚫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강원도 자작나무 숲의 공기는 서늘하고 맑았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은백색 나무들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지원은 이수연이 그려준 약도를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의 다른 나무들보다 유난히 굵고 기품 있게 서 있는 거대한 자작나무를 발견했다. 나무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희미하게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진우 하츠, 이수연. 강지원과 김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나무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금속 상자가 삽 끝에 닿았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비닐로 여러 겹 밀봉된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박진우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의 판도라 상자였다. USB 안에는 유진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의 조성 과정과 사용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목록, 탈세를 위한 유령회사 서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민혁 상무가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들까지. 파일은 평범한 회계 대리가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모든 범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지막 유산을 남긴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칼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방패는 뚫렸다. 남은 것은 괴물의 심장을 꿰뚫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유진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특수부 수사관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다. 강지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상층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강태준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이 모든 상황을 비웃는 듯한 기묘한 표정이었다. 그의 옆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범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어린 계집애의 측이 어린 정의감이 이길 줄은 몰랐는데 강태준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을 뇌물공여, 횡령, 배임,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강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저 아이와 단둘이서. 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수사관들에게 눈짓했다. 한상범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거대한 집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돈명예, 아니면 나를 무너뜨렸다는 영웅심리,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을 어긴 자에게 죄를 묻는 것. 강태준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죄를 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만든 일자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 내가 저지른 약간의 편법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이 세상의 룰이다. 그 룰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룰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강지원은 그에게 다가가 작은 USB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당신 아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제국이 어떻게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유능한 범죄자였는지도요. 범죄자라는 단어에 강태준의 눈빛이 사례로 번뜩였다. 닥쳐,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해.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의 명예는 사실은 추악한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박진우 씨 말입니다. 그는 당신 아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려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아들을 잃은 슬픈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괴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의 죄를 덮어줄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릇된 부성애가 결국 아들의 이름을 영원히 더럽히고 당신 자신마저 파멸시킨 겁니다. 강지원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아들을 2번 죽이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오만한 제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데 대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유진그룹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강태준 회장과 한상범 상무를 비롯한 그룹 수뇌부,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맞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법원은 강태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한상범은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강지원은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1년 전 그 공원 묘지를 다시 찾았다. 언덕 위 화려했던 강민혁의 묘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세상의 관심에서 잊혀진 권력의 말로를 보여주는 듯 했다. 그녀는 언덕을 내려와 박진우의 묘로 향했다. 작고 초라했던 봉부는 이제 깔끔한 잔디가 입혀지고 작지만 단정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그때 저편에서 이수연과 민서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1년 전과 달리 밝고 평온해 보였다.
민서가 먼저 강지원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예쁜 언니다. 강지원은 몸을 낮춰 자신에게 와락 안기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에게서는 따뜻한 햇살 냄새가 났다. 이수연이 다가와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검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박진우 씨와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주신 이수연 씨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민서가 아빠의 비석 앞에 자신이 꺾어 온 들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우리 잘 지켜봐 주세요. 엄마랑 저 이제 씩씩하게 잘 지낼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강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 평범하고 소중한 풍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두 모녀에게 조용히 목례를 하고 등을 돌려 언덕을 내려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아직 세상에는 싸워야 할 거학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길고 외로운 싸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